자, 다음 이야기는 그 앞서 잠시 언급했던 윤석열의 이 재판. 일단 오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직연재판부의 재판에는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뭐 이걸 계속 횟수를 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11번째 불출석이고요. 내일 재판은 이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인데요. 1차 공판이고 보석신문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출석하겠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출석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중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서 공판 과정이 이제 중계가 된다라는 건데 영상으로 중계를 한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제 이 법정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예. 여론 재판화될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담은 사실은 특검 입장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재판부가 제일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걸 공판을 중계를 허용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전향적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전에 그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중도가 떠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게 내부에서 바뀌고 있거든요. 내란전단 재판부 얘기하니까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쪽에서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에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하라고 항소심이 얘기했고, 되면 네, 그리고 중계도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다 오케이를 해주고 있는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전하고 달리 많이 이게 좀 전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피고인한테 부담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촉발시킨 그 원인 제공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JYP는 뭐 중계 장면에서 기대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윤석열의 태도겠죠. 윤석열의 태도인데 저는 뭐 내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부하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계성 이거는 그들만의 의리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상황 논리로서 부하들에게 떠넘길 것인지 또 김건희 연관성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게 뭐 좀 궁금합니다. 근데 헌재 재판할 때 보면은 윤석열 씨는 모든 걸 다 내 탓이 아닙니다. 다 쟤네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랬잖아요. 이번에 헌재보다도 이거는 더 중요한 인신 구속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남한테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이게 지금 1차 공판에 대한 중계가 허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재판은 그때 또 중계 여부를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중계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런데 한번 신청이 들어갔고 그 규정에 따르면은 피고인 입장 청취하고 그리고 재량으로 하는 거라서 제 예측으로는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왜냐면 첫 길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첫 길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차 공판은 사실 큰 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항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향후 계획, 입증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의 그 중계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계속 공개하는 게 뭐 저는 좋다고 보는데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드리고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판이라든가 이런 사법적 절차라는 게 서양 거잖아요. 서구 거잖습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하던 건데 아테네에서는 원래 이게 인민재판이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공개돼서 모든 재판을 했어요. 우리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 재판이라는 게 501명의 배심원을 데리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민, 시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이라는 것이 교양 있고 적정한 세금을 내는 지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즉 이 사법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나중에는 사법이 출발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서의 결정권 문제 이런 것들을 본연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났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갔던 이야기들 중에 뭐 몇 가지는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 재판 중계 관련해 가지고요.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사법 행정적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사법부가 스스로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 사법부가 지금 어찌 됐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사법부들도 뭐 이게 조치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지만 뭐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을 향한 어떤 사과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들이 정말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이에요. 이를테면 대선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던 부분, 이 부분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란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입장인지 사법부가 어떤 이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저도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이 뭐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이고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있으니까 좀 원래는 안 된다 그랬다. 위헌이라면서요. 그런데 고등법원에 이 집중심리 재판부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그래도 좀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점에서는 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제 국회 상황들도 뭐 좀 뭐 각 상임위별로 여야가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법사위에서 그 조희대 청문회 이른바 이렇게 부르고 있죠. 30일에 지금 예정돼 있는 이 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천대엽 처장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은 청문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라면서 이 문장 자체가 결국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틀 만에 7만 페이지가 되는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봤다는 얘기냐. 여기서도 AI가 등장하는데 대법관들이 AI인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어요.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에 대해서 기록 다 보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죠. 7만 페이지를 얘기했던 게 이게 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행정처장이 말한 것처럼 안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국회 나와서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했고요. 뭐 그래서 처음에는 복사 기록 내놨더니 없다 그러고 전자로 봤다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 내놓으니까 또 그것도 지금 못 내고 있고. 그래서 법률심의라서 법률적 쟁점만 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법률적 쟁점이 관련되는지를 뭘로 봅니까?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꼭 이재명 당시 대표의 재판이 아니라 내 재판 기록 안 봐도 돼? 3심제 이거 맞아? 이거 완전히 그냥 형해화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자초하는 발언을 부적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심은 당연히 맞는 거고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고 그러니까 사건 관계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짜잘짜잘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확인하는 거 필요하죠.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우리는 사실관계는 안 따져. 그냥 법률적인 쟁점만 따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법률적 쟁점이 예를 들면 딱 한 줄로 이거는 A와 B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 대한 쟁점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든 기록에는 A와 B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라고 A가 말하면 B가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하고 실제 상고의 의석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씩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뭐 잘 못해가지고 이걸 현출을 못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출시킨 것에 대해서라도 좀 법원이 대법관이 이것도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법원에다가 일부러 상고를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상고 하게 되면 인지 때도 1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예. 훨씬 비싸요. 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1심보다 2심이 더 비싸고요. 2심보다 3심이 더 비싸요. 예.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쟁점 뭐라고 자기네가 써놓은 거 그것만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기록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기록을 올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대법관들이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서 내도 그거 보지도 않고 아니, 근데 자기네끼리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이거 상고 기각시킬 거야. 딱 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해버렸구나. 이거 우리가 차라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대법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전원합의체 회부됐던 것들이 처리되는 시간들하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요. 평균 3년이에요. 평균 3년이 걸렸던 것이 왜 이번에는 며칠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전압은 그렇게 되지만 또 소부에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은 3개월 안에 다 끝내버려요. 자기네들 말대로. 그러니까 지금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말을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대법원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상고를 해서 대법원 갔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너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3심에서 판단하지 않겠어. 이유 없어. 니네가 상고한 건 의미 없어. 이렇게 딱 써요. 거기다가 이 사건은 뭐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기각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두 줄로 써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고현준 앵커는 자기가 그런 거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가 이제 미친 듯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당한 중요한 사람 부분에 입장에서는 있어서. 너무 허망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삼심제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대법관한테 한번 판단 받아보자 해가지고 정말 5년 10년 걸렸던 그 재판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나중에 오는 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딱 와요. 이거는 상고할 이유가 없는 건이므로 기각합니다. 그러면 왜 기각된지도 몰라. 왜 상고할 이유가 없다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형사 재판은 안 돼요. 검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리하죠. 근데 형사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는 없어요. 민사에만. 민사에만. 근데 그 3심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3심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그렇죠. 2심제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변협에서도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그렇게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아서 그런 거. 일이 자기들이 많아서. 이걸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뭐 그 실제 큰 의미 없는 건 이렇게 기각도 시키고 한다라는 취지라면 그럼 대법관 수가 늘어나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 늘려주진 않으면서 자꾸 딴 얘기만 하잖아요. 1조 4천억이 들어서 못 늘립니다 이러잖아요. 75평짜리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혼자만의 공간이고 이제 재판연구관이라든가 누구라든가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까지 하면 훨씬 많이 든다 이제 이런. 그것도 반드시 서초동이 지어야 되는. 진짜 지방으로 보내죠. 네. 반드시 서초동. 세종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주공화정의 마지막 보루라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 만들어지는데 공화적 제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법원에 줘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권 분립에서도 법원 절대 우위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이라든가 주요 어떤 그 심판 기능을 하는 것들에게 판사를 다 자리를 줘놔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1, 2심이 올라오고 3심이 왔을 때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탄핵할 때 이 사람이 지속해서 대통령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에 유리한가 나쁜가라는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고 이재명 재판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과연 이재명을 여기서 아웃시켜서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가 나쁜가라는 공화적 판단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그만한 철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외우다 보니까 기능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면은 그 규정화된 보수적 판단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대법원과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싶어요. 저 말씀에 속보 나온 걸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오늘 25일이잖아요. 오늘이 그 신임 법관들 임명식이 있었나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임명식에서 했다는 말이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헌법상 재판 독립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헌법의 재판 독립을 천명한 내용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말은 신임 법관들한테 뭐 할 수 있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 타이밍상 굉장히 묘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본인이 지난번에 그 세종대왕 얘기한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좀 간접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표명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희대 그 입장문 누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제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혁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구성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스템 속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누구를 위하여 누가 더 유리하게 이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봤을 때 저기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수긍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 조금 더 시간 두고 봐야 될 것이 많아 보입니다.